안녕하세요.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.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입니다.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파트 1. 회사 개요입니다. 우선 기업 정보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. 설립일자를 살펴보면은 2006년 6월 1일에 구 태평양 그룹, 지금의 아모레 퍼시픽 그룹에서 인적 분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기업의 분할 방식 중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화장품 제조와 판매를 하는 라인 하나와 다른 하나는 데일리 뷰티와 관련된 사업 부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화장품에 소속된 것은 설화수와 헤라, 아이오페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에는 샴푸인 미장센, 그 다음에 치약인 송염 등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유가증권시장에는 인적 분할이 된 2006년도 같은 해 같은 달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,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주식의 총수연항을 살펴보면은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는 5,800만 주, 그리고 우선주는 1,0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이걸 보면은 이 회사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다 운영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자기 주식수가 보통주는 50만 주, 그 다음에 우선주는 6,200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자기 주식수 비중이 전체 발행한 주식수 대비 0.75%로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자기 주식수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거래량을 보면은 현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0.26%로 LG생활건강보다는 2배 정도 높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부문이 크게 두 가지였죠. 화장품 사업 부문과 데일리 뷰티가 있는데요. 두 개 모두 2018년도보다 2020년도에 매출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, 데일리 부분도 5,400억에서 2020년도에는 5,280억 원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화장품 사업 부문이 88%, 그 다음에 데일리 뷰티가 12%인 것으로 보아 이 회사의 향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장품 사업 부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 아모레 퍼시픽의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우선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살펴보죠. 화장품 산업의 경우에는 소비재 산업으로서 주요 판매층이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당연히 그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차별적인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도 하고 있고, 디자인과 포장, 광고 등등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과거에는 어떤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여러 가지 품종의 소량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생활용품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온라인 채널과 드럭스토어에서의 구매가 확대되기 시작해서 과거에는 대형마트에서 많이 구매했는데 요즘에는 치약이나 샴푸 등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한 번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영업 개항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화장품 산업과 생활용품 산업의 국내 사업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매출은 전년도 대비 즉 2019년도 대비 5.1% 성장해서 그래서 3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고, 영업이익은 12.6% 증가한 3,195억 원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같은 기간에 해외 사업을 보면은 매출은 전년 대비 5.5% 성장한 2조 784억 원이고, 영업이익은 49.7%가 감소한 1,040억 원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.
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와 해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국내와 해외의 비중이 3대 1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는 것은 해외에서의 판매를 할 때 영업이익을 최소화하고 매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판매 경로는 순수 국내가 41%, 면세가 24%, 해외 법인 및 수출이 35%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면세 비중이 꽤나 높은 비중,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면세 비중이 줄었다는 점, 그래서 이 아모레 퍼시픽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지 않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아모레 퍼시픽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고정비가 많은지 변동비가 많은지를 살펴봐서 실제 변동비가 많으면 이 회사는 원가를 더 낮춰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, 고정비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의 급여와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처럼 고정비 성격이 강한 것이 약 24%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재고자산이나 원부재료 그리고 광고 선전비와 지급수수료, 유통수수료 등 이런 부분은 다 변동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봤을 때는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월등히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. 제 13기는 2018년도, 19년도, 15기는 2020년도인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, 화장품 사업 부문 그리고 데일리 뷰티 사업 부문에서 보면은 가격의 추이가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올라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려가지만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원재료 가격 등의 변동 추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매출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킨다면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 가동률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스킨케어, 그리고 메이크업 사업장, 그리고 데일리 뷰티 사업장 모두 평균 가동률 이 115%로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이 생산 자체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문제는 이 회사가 더욱더 매출을 발생시키려면은 지금 가동시킬 수 있는 사업소를 조금 더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.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대차정부인데요. 8월 20일 기준 대차정부 주수는 240만 주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고, 전체 총 주식수 대비 4.15%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다른 기업들이 2% 또는 1%대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.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. 자산, 부채, 그리고 자본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우선 자본금의 추이를 먼저 살펴볼게요.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345억 원인 자본금은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5년 동안 증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자본과 자산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. 우선 좌측 상단의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자본금은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는데 반해 자본은 매년 2.9%씩, 그리고 부채는 마이너스 0.7%씩 감소했고 자산은 1.9%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증자를 하지 않는, 즉 자본금의 증가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은 증가했고 자산도 증가했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자본과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증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태는 좀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.
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입니다. 영업이익률이 20%가 위인지 20% 아래인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자신이 하는 사업 분야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15%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여기에는 없지만 2014년도, 2013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20%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, 2018년도 해가 거듭할수록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점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TTM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보다는 반등해서 5.7%의 영업이익률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어쨌든 이 수치 자체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은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3.5%씩 감소했던 데 반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%씩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출액 및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입니다. 우리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외상의 비율이 높은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6.3%의 매출 채권 비율을 가져갔고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그보다 소폭 오른 7.1%와 6.9%를 가져갔으며 최근 4분기 기준에는 매출채권 비율이 더 높아진 8.7%를 가져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매출채권의 비중이 10% 미만이라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2020년도보다 최근 4분기가 더 높아졌다는 것은 이 회사가 계속 돈은 나중에 받을 테니 매출을 더 늘리려는 노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은 계속 매년 3.5%씩 감소했을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1.8%씩 줄곧 상승했다는 것은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인데요.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, 즉 숫자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입니다. 2016년도에는 15.39였던 재고자산 회전율이 2020년도에는 10.22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재고가 덜 빠르게, 더디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실제 K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은 5년 동안 마이너스 4.7% 감소했을 때 재고자산은 0.2%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하고요.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선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은 4.7%씩 역성장한 데 반해 유형자산은 1.7%씩 상승했고 무형자산은 마이너스 1.8%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016년도에는 42%였던 유형자산의 비중이 2020년도에는 58%까지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매출액이 역성장했고 동시에 유형자산이 소폭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무형자산의 비중은 4%대를 계속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얼마만큼 개발비를 무형자산화 시키는지가 좀 중요한데 어쨌든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1분기까지 개발비를 무형자산화 시킨 내역이 없는 것을 보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의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. 매출액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.5%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액도 같은 기간 동안 좀 더 싸진 것을 알 수가 있죠. 마이너스 1.5%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4.2%로 또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판관비 또한 1.9% 역성장하여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%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뺀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27.7%로 굉장히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. 2016년도를 살펴보면은
주당 1,580원을 줬는데 2020년도에는 주당 800원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문제는 2016년도에는 자신이 번 돈의 17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액으로 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주당 배당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당 성향은 156.13으로 이 회사가 2020년도에 벌어들인 돈의 1.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1.36%인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을 배당주로 갖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은 현금 흐름표인데요. 이 표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돈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16년도에 6,770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5,544억 원으로 실제 벌어들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매 5년 동안 지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,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6천억 원에 달했는데 그 비중이 3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든 것은 부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재무활동 현금 흐름 또한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1,330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,160억 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2016년도에는 6,200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7,900억 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영업활동, 투자활동,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마이너스 4%씩 역성장했고,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19%씩 역성장했으며,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10%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,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%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. 우리는 그것을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우선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마이너스 3%씩 역성장할 때 당기순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28%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, 주가 상승률 또한 당연하게 마이너스 7.4%씩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. 또한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2020년도와 TTM을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다행히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는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,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았다면은 실제 이 회사가 당기순이익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실제 들어오는 돈은 훨씬 더 적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은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잉여 현금 흐름에 소속된 각각의 요소들의 K거 기준으로 최근 4분기까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%, 캐펙스 또한 마이너스 19%로 역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잉여 현금 흐름은 15%씩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주가 상승률 또한 최근에 같은 기간 동안 마이너스 10.6%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잉여현금 흐름은 15%씩 상승했는데 왜 주가는 반대로 갔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, 최근 19년도부터 4분기까지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. 2019년도에 4,718억 원이었던 FCF 잉여현금 흐름이 2020년도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렇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2020년도에서 TTM 즉 최근 4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했지만 그 같은 기간에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캐펙스의 지출 수준이 하락해서 발생한 플러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.
우선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최고점은 주당 41만 2천 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코로나 시기에 최저 11만 8천 원을 찍었으며 지금 현재는 22만 5,500원 정도의 주당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실제 아모레퍼시픽을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닥과 코스피는 각각 8과 10%의 수익률을 냈다면 아모레퍼시픽은 마이너스 10.6%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소속된 회사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, 그렇다면 자산과 부채,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실제 아모레퍼시픽이 어느 정도의 돈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. 우선 2018년도를 살펴보면은 이 순자산의 영업 성격이 3조 2천억 원인데 그 돈으로 3,3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켜서 10.20%의 ROE를 발생시켰고 2019년도에는 7.46,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.14%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이 회사가 비영업 성격으로 갖고 있는 돈은 2018년도에는 1조 1천억 원 정도가 되고 2019년도에는 1조 2천억 원,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이것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D사 분면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실제 ROE로 벌어들인 돈이 높지가 않고 회사가 갖고 있는 비영업 성격의 자산도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. 이것은 사격인 회계사의 S림 방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. 2019년도에 5.36%의 ROE를 가지고 왔을 때는 적정 주가가 5만 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년 평균인 8.28%를 가져간다면 7만 8천 원, 그리고 2021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인 7.38%를 갖고 간다면 적정 주가는 7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현재 주가가 22만 5,500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적정 주가는 그에 비해서 훨씬 낮은 상태여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의 결론인데요. 우선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 S림 기준으로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배당 성장성도 배당금과 배당률이 역성장한 것은 마이너스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회사가 어려울 때도 캐펙스 즉 시설에 대한 투자는 증가시켜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19%로 감소시켰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국내의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매출 증대를 통해서 이 회사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증대가 언제 가시화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19년도에는 7.46%였는데 2020년도에는 1.14%로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또한 잉여현금 흐름도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재무 건전성은 현금성 자산이나 청산시의 돈으로 봤을 때 뭐 보통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종합 의견으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우상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